YF-29 듀렌달은 2007년에 방영된 마크로스의 25주년 기념작 마크로스 프론티어의 극장판인 마크로스 프론티어 작별의 날개에 등장하는 기체입니다. 이쪽은 30주년 기념작이죠. 마크로스 프론티어는 카와모리 쇼지 씨가 총감독을 맡는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지만 25주년이 되어도 통 소식이 없어서 사람들은 프로젝트가 엎어진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겨우 1화만 공개되어 망하지는 않았음을 증명했죠. 아마 제작 스케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8년에 정식 방영된 이후에는 크게 히트하여 마크로스 시리즈 중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작품이 되었으며 이후 단편을 포함 3편의 극장판이 공개되었는데 작별의 날개는 2011년 두 번째로 공개된 극장판입니다. 극장판 작별의 날개는 극장 개봉 성적은 전작인 거짓의 가이보다 떨어지지만 이는 작품성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2011년 2월 26일에 전국 38개관에서 소규모로 공개되었지만 2일 만에 약 81,800명을 모을 정도로 흥행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기세를 타고 상영관을 늘리는 등 마케팅에 박차를 가했지만 2주 뒤인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일부 상영관이 휴관, 스케줄을 변경하는 바람에 마케팅, 이벤트에 차질이 생겨 전작보다 흥행 성적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블루레이 판매량은 약 23만 장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역대 5위라는 엄청난 성적입니다. 당연히 주역 기체인 듀렌달은 팬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지요. 2057년 프론티어 이민선단은 바즈라라는 미지의 생명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 바즈라는 적의 공격을 받으면 이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진화하는 데다 폴드파를 보내서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 특성을 극복하여 바즈라를 상대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지요. 그래서 프론티어 올림피아 선단의 기업인 신성 인더스트리와 LAI는 YF-24를 바탕으로 한 초가변 전투기 대바즈라 결전용 시험 제작기인 YF-29 듀렌달을 완성합니다. 이 기체는 형식 본에서 알 수 있듯 정식 기종이 아닌 시험기에 속하는 기종입니다. VF-25 메사이아, VF-27 루시퍼와 마찬가지로 트라이앵글 계획의 산물인 YF-24 에볼루션의 형제기이기도 하지요. 직접적으로는 VF-25의 상위 기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시험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파생기들이 실전 투입까지 되었기 때문에 부품 수급, 정비상 이런 문제가 없는 안정된 기체란 말도 되지요. 원래 카와모리 쇼지 씨가 고안한 것은 TV판과 첫 극장판의 주역 기체 메사이어의 개량형이었지만 기존의 것과 다른 기체를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에 컬러링부터 파격적으로 바꾸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다 보니 나중에 결과물이 너무 딴판이어서 아예 새로운 기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식 번호가 29인 이유는 작별의 날개가 마크로스 TV판 방영 후 29년 뒤에 개봉되는 작품이기 때문이죠. 코드네임 듀렌달은 듀렌달, 듀랑달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서사시 롤랑의 노래에 등장하는 성검의 이름이며 롤랑은 사르마뉴 대제의 조카이자 12기사 중 한 명이기도 하지요. 프랑스어로는 견디는 것을 뜻하는 듀레 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마크로스 시리즈에서는 VF-9 카틀러스, YF-19 엑스칼리버 등 VF, YF-X9 계열의 기체에는 반드시 검의 이름이 붙어있지요. 그래서 YF-29에 듀렌달이라는 검의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세 기체들은 전부 전진익이란 공통점도 있습니다. 카와모리 쇼지 씨는 전진익을 참 좋아하는데요. 듀렌달의 컨셉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기체였던지라 이 기체만큼은 전진익을 안 넣으려고 했지만 이사무, 바사라가 가부 키모노, 색다른 행동을 하는 튀는 존재들이란 점에 착안, 게다가 파일럿인 알토는 현역 가부키 배우 출신이라는 작품상의 논리가 적용되어 듀렌달은 붉은색과 흰색의 투톤으로 튀는 전진익 기체가 되었습니다. YF-25 프로포시와 같은 시기 개발되었지만 사양대로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대량의 폴드 쿼츠가 필요했기에 예정보다 개발이 크게 늦어졌습니다. 폴드 쿼츠란 바즈라가 폴드 광석을 체내에서 정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희귀물질로 중요항제를 제어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즈라가 폴드 단층을 시간차 없이 이동하거나 자신들의 생각을 시간 지연 없이 공유하며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것은 이것 덕분이죠. 통합정부도 이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에 폴드 쿼츠는 정말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즉 듀렌달은 폴드 쿼츠가 핵심인 기체인데 폴드 쿼츠는 바즈라의 사체서만 수집할 수 있는지라 개발은 난항을 겪었죠. 하지만 위기는 기회인 것인지 2059년 프론티어 선단을 바즈라가 습격하면서 폴드 쿼츠를 대량으로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사이어와 루시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기간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죠. 기체의 기본은 에볼루션이기 때문에 조종 시스템에 EX 기어가 도입되었고 관성 제어 시스템의 일환으로 개발된 관성 추적 장치 ISC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극장판에서 첫 출격 시 갤럭시 선단의 YF-29과 전투하는 과정에서 중력을 무시하고 고개 비행을 하는데 이는 ISC로 중력을 간접적으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급가속, 급선회를 하면 파일럿에게 부담이 가는지라 브레라 같은 사이버 그랜트가 파일럿이 아니면 운용에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기체는 ISC와 홀드 쿼츠 덕분에 인간도 질을 무시하고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인 메사이어가 쌍발 엔진인 반면 듀렌달은 4발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도 더 뛰어납니다. 그중 2발 웨이 엔진 포드는 자유자재로 회전할 수 있어 기존 기체는 상상할 수 없는 고개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력은 메인 엔진의 3분의 2 정도라고 하네요. 이런 특성 및 신형 액티브 스텔스 기능을 위해 가변익이 아니라 커틀러스, 엑스칼리버 마찬가지로 강도가 높은 전진액을 채택했죠. 듀렌달은 노멀 상태의 기동성조차 슈퍼팩을 장비한 루시퍼를 능가한다고 하며 물론 슈퍼팩도 존재합니다. 무장은 대형 빈포부터 건포드, 마이크로 미사일, 나이프 등이 장착되어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지요. 레밍턴 ES-25A 25mm 고속기관포는 머리에 부착된 고정 장비, 하워드 LAI HBPO-1A 중형자 빔 건포드는 통상 상태에서는 중형자 탄을 난사하는 형식이지만 포신을 전개하여 중형자 포를 쏠 수도 있습니다. 실탄이 아니라는 게 특징이죠. 바즈라는 전투에서 경험한 공격에 내성이 생기므로 기존 병기들이 통하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 루시퍼의 데이터에서 중형자포는 먹힌다는 데이터가 있었기에 듀란달에도 이것이 장착된 것이죠. 참고로 루시퍼는 LAI가 몰래 유출한 듀란달의 데이터로 개발한 기체입니다. 실드는 메사이어의 강화판으로 에너지 전원 장갑을 여러 단 겹쳐 만든 적층 장갑입니다. 당연히 핀포인트 배리어도 사용 가능하지요. TW2 MD M25 트윈 은폐형 MD 빔 캐논은 메사이어 토네이도 팩에 MD 빔포를 소형화한 것으로 공간을 가른다는 표현이 붙을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비포즈 MBL 제로트 마이크로 미사일 런처 어깨와 다리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MD 탄도 사용할 수 있지요. 메사이어는 옵션 장비인 토네이도 팩을 장착하는데 이것은 YF-29의 주의, 웨잉 및 기본 장비의 기술 검증을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또한 토네이도 팩이 이런 장비가 된 이유는 듀렌달이 제때 개발되지 못해 실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여하튼 토네이도 팩은 듀렌달의 노멀 상태와 같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토네이도 팩은 어디까지나 옵션 장비인 만큼 회전 엔진이 뒤에 있어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는 바람에 비행 성능이 좋지 않다는 점, 선회식 이연장 빈포는 성능은 좋지만 너무 커서 공력에 문제가 생기는 점이 지적되었지요. 물론 후속기인 듀렌달에선 이게 다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프론티어 선단의 공돌이는 세계 제일, 물론 발키리의 전통인 슈퍼팩도 존재하는데 그 장판에서는 원격 조종을 하는 특성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홀드 웨이브 시스템이죠. 홀드 웨이브 시스템은 홀드 코츠에서 뽑아낸 에너지를 아공간을 통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기체 4곳에 설치된 홀드 웨이브 장치에 의해 운용됩니다. 사실상 에너지를 무한 공급할 수 있으므로 엔진의 고효율화, 에너지 전환 장갑의 상시 기동, 홀드 웨이브의 탐지, 분석, 증폭이 가능해졌지요. 4개의 장치는 성검 듀렌달의 칼자루에 성 베드로의 치아, 성 대바실레오의 피, 성 디오니시오의 머리카락, 성모 마리아의 옷자락이 들어있었단 유래를 따라 각각의 장치에 각각의 이름이 붙어있죠. 이기는 덕분에 듀렌달은 쇠릴과 랑카의 노래를 바즈라에게 들려주는데 성공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나중에 쇠릴과 랑카를 구하는데 큰 공헌을 하지요. 폴드 쿼츠의 힘을 해방, 오버드라이브 상태가 되면 기체가 금빛으로 빛나며 이때는 기체 성능이 더 올라갑니다. 작중에서는 폴드 웨이브 장치가 쇠릴과 랑카의 노랫소리에 공명하는 연출로 나오죠. 전 건담의 사이코 프레임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무적처럼 보이는 이 장치지만 이 장치 때문에 이 기체는 설계 시는 상상도 못했던 부작용이 생겨 바주라에 더 가까운 존재라고도 합니다. 폴드 웨이브 공명이라는 예기치 않은 현상으로 인해 인간인 알토가 바즈라와 정신적인 교감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 YF-29은 A, B, C형으로 나뉘어 양산되었는데 A형은 알토기와 동등한 폴드 쿼츠, B형은 그보단 소형의 폴드 쿼츠, C형은 고순도의 폴드 카본을 사용한 양산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양산기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 양산기에 붙는 VF라는 코드는 붙지 않게 되었죠.
듀렌달은 작중에서 파괴된 메사이어를 대신하여 최종 결전에 투입됩니다. 브레라가 이끌고 나온 고스트 AIF-9V 3기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기회를 보인 것은 물론 퀸과 융합한 배틀 프론티어의 공격, 브레라의 모든 공격을 피하는 경이로운 성능을 보여주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 기체는 바즈라에 더 가까운 기체라 알토는 바즈라와 의도치 않은 공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즈라의 고통, 슬픔을 공유하게 되지요. 하지만 알토는 이를 역으로 활용합니다. 그는 한때 현역 가부키 배우였죠. 그는 그 재능을 활용하여 훌륭하게 바즈라를 연기하는 이유의 한술 던지죠. 光の舞あいつかぶいてやがる。 이때 연출은 이 기체가 전투기라기보다는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체란 느낌이 더 강하게 들게 하지요. 참고로 이 장면은 소설판에선 천녀라고 묘사됩니다. 듀렌달은 후속작인 마크로스 델타에 나오는 VF-31 지크프리드와 비교해도 전혀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며 맥스는 이 기체를 몰고 지크프리드를 압도하는 위용을 보여줍니다. 이후 이 성능을 인정받아 양산되는 바람에 듀렌달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고 있지요. 플레이스테이션 3로 발매된 마크로스 30란 게임에선 이 사무 다이슨 커스텀, 그리고 오리지널 캐릭터인 로드 발트머의 YF-29B 퍼시벌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크로스 프론티어의 캐릭터인 오즈마의 전용기, 마크로스 델타 극장판에 나오는 맥시밀리안기 등의 파생기가 그것입니다. 기체인은 2개 M은 맥스와 밀리아 부부의 이니셜을 겹친 것이죠. 전 사실 파생기가 있는 건 그러려니 합니다만 HG 프라모델 때문에 살짝 김이 새긴 합니다. HG YF-19 엑스칼리버가 엄청난 퀄리티로 화제가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듀렌달도 기대했습니다만 정작 극장판의 알토기는 노멀 버전, 반면 맥시밀리언기에만 슈퍼팩이 붙어서 1000엔이 더 비싼 5000엔에 나옵니다. 아니 극장판에서 알토기는 슈퍼팩을 붙이고 나왔는데 대체 왜 키트는 노멀 버전만 나오는 걸까요? 그럼 알토기의 슈퍼팩은 맥스를 구해서 도색해야 하느냐? 그건 아니고 프리미엄 반다이 웹 판정으로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